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쓰는 이제 식이나 문장인데, 그때 우리가 정의라는 것과 정리란 걸 최초에 이제 초반부에 배웠죠. 그래서 약속된 뭐 불변의 진리, 그 다음에 그 용어의 뜻,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라고 배웠고, 그 정의에서 파생된 그 수학적 내용에 대한 성질, 그 성질을 정리라고 불렀고, 정의는 증명하지 않지만 정리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증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오늘 우리는 대우를 이용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규류법을 이용하는 방식을 같이 공부할 텐데, 대우는 앞쪽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그 명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 대우 명제를 증명한 다음에 그 대우의 참거짓과 명제의 참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증명법을 통해서 명제의 참거짓 판단한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이제 규류법이라는 걸 처음 배우는 건데, 규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증명해 갑니다. 그 증명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그 문제가 크게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 없겠지만, 결론을 부정했더니 증명하는 과정에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식, 그 방식을 규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뭐 이거는 그냥 쉬운 예예요. 수학적으로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만약에 호준이는 잘생겼다를 증명해요. 네, 참임 명제죠. 근데 이 명제를 증명하는데 처음에 나는 이걸 증명하고 싶지만 일단 시작을 호준이는 못생겼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하겠다는 얘기죠. 못생겼다를 막 증명하는 과정 중에 못생기지 않은 잘생겼다를 만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모순이 발생해요. 그럼 못생겼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잘생겼다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증명하는 방식을 보통 규류법이라 합니다. 언제 많이 쓰냐면 뭐 무리수가 유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에 많이 쓰인다거나 그럴 때 이제 쓰일 텐데, 이제 간단한 예들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짝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그 자연수는 짝수였다를 증명하는 과정을 대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럼 대우니까 위에 자, 저 명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저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대우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하면 뒤에 있는 결론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이 되겠죠? n이 짝수이다의 부정은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걸 증명해서 이 부분이 참이 되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럼 n이 홀수이면, n이 홀수라는 얘기는 k가 자연수니까 이 k-1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홀수니까. k가 자연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건이 있으니까. 그 k는 1부터 1, 2, 3 이렇게 자연수일 텐데, k에 1 집어넣으면 저 n 값은 1이라는 홀수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이라는 홀수, 3 집어넣으면 5라는 홀수,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제 n이 홀수이면 그다음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n제곱이 홀수냐를 증명해야 되니까 2k-1을 제곱합니다. 그럼 얘가 중간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며, 자, 이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할 때는 보통 2의 배수를 묶는 거죠. 2의 배수로 다 묶이면 일반적인 짝수가 되는 거고, 2의 배수를 묶어봤는데 뒤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이때는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를 2의 배수 형태로 묶어야 되니까 2로 묶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2k제곱 마이너스 2k, 근데 플러스 1은 2의 배수가 아니므로 묶이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주어져 있는 숫자 n제곱은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1 한 숫자이기 때문에 n제곱이 홀수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네모는, 위에는 네모를 말하겠죠.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여기는 네모는 2k제곱 마이너스 2k, 얘를 말해요. 그러면 k에 1 들어가요? k에 1 들어가면 이게 0이 되겠죠. 근데 k에 1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얘는 어차피 k는 자연수니까 1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면
얘는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잖아요. 이걸 2K로 묶으면 K-1이 돼서 이 K 값에 0일 때, 근데 K는 0이 아니잖아요. 자연수니까. 그럼 결국 이게 0이 되는 방식은 K가 1 말고는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 자연수는 양수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둘 다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을 잘못했네요. K값이 자연수이므로 앞에 것도 자연수고 뒤 것도 1인 경우 빼놓고는 다 K가 1보다 큰 자연수라면 이건 양수 곱하기 양수라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K가 1일 때만 0이 나오고 K가 1이 아닐 때는 다 자연수만 나오기 때문에 n제곱은 홀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가 참이 됐죠. 다음 주어진 명제가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이 대우를 활용한 증명법이죠. 이거 생각보다 자주 쓰이니까 이 명제를 잘 기억해 두세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당연하다. 사실 느낌적으로도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잖아. 짝수가 나오지 않죠. 근데 숫자는 홀수 아니면 짝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짝수이려면 그 n도 짝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증명하면 이렇게 대우를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증명법인데 루트 2는 당연히 우리가 무리수란 걸 알죠.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실수 안에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며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실수값을 보통 무리수로 하는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수일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이걸 혹시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귀류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닌데 이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자. 또 결론을 부정해서. 그럼 유리수면 아까 말한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m분의 n 꼴인 분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 여기에 m은 0이 아니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모순이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m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분수이지만 뭐 이런 거 있죠. 0.2분의 0.5 분수잖아? 근데 분수인데 분모와 분자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처럼 자연수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 위아래 10을 곱하게 되면 2분의 5라는 자연수 형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0.4분의 0.6 그럼 4분의 6 근데 보통 그렇다면 4분의 6 표현하지 않잖아. 2분의 3 끝까지 다 약분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2와 3은 마지막은 서로소가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mn은 어떤 형태였을지 모르겠으나 끝끝내 마지막까지 최종 정리해보면 서로소인 자연수로 분명히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루트가 있으니까. 그럼 좌변은 아니요, 일로 넘겨줘요. 일단 한번 넘기면 루트 2m의 값은 n이 되고 이걸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앞에는 2m 제곱이 되고 뒤는 n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n 제곱은 n 제곱 기준에서 본다면 2 곱하기 m 제곱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2의 배수 혹은 짝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n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아까 잠깐 했었죠? 바로 앞에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게 2의 배수, 짝수이면 그 n도 2의 배수이다. 이건 앞에 증명했으니까 따로 뒷말하지 맙시다. 그럼 n도 2의 배수이니까 n 역시도 2의 배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n 역시도 2의 배수이므로 이렇게 n의 값을 2k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n의 값 2k를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합니다. 기억식에다가. 그럼 좌변은 2m 제곱이 되고 우변은 2k의 전체 제곱이 되죠. 2m 제곱은 4k 제곱이 돼요. 다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m 제곱은 2k 제곱이 되고 그럼 그럼에 따라서 m 제곱도 2의 배수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m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따라서 m도 2의 배수가 성립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위에서 보면 n도 2의 배수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m도 2의 배수면 위에서 말했던 이것
mn이 서로서인 자연수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라는 이 상황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mn이 모두 2의 배수이므로 mn은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처음에 위에 루트 2를 유리수라 가정하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루트 2를 유리수라 가정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증명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약간 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부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항부등식이라 말하지 않고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표현의 차이가 등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냐 아니면 부등식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부등식을 봤더니 이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그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 말하며 얘가 여기 나와 있죠.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제곱 자체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 낫죠. 그럼 거기다 1을 더하게 되면 이 숫자는 1보다 커 같으므로 당연히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항상 성립하는 x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이거 그래 항등식 그랬잖아요. x값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x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똑같아요. 모든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절대부등식이 아니죠. 이걸 풀게 되면 특정 범위 안에서만 참이 되고 특정 이 범위를 이 범위는 그거죠.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큰 작작이죠. 인수분해 보면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여기서만 성립하고 이쪽에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절대부등식을 보지 않는다. 그 밑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부등식의 증명법들이에요. 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 앞수가 뒷수보다 크면 당연히 앞수와 뒷수를 빼는 것이 양수가 된다라는 건 당연한 편이고 a가 0 이상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양수이다. 네. 이거 아마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여기 있네요. 네.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a제곱이 0보다 커 나왔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커 나왔다. 뭐 실수들인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3번 이건 부등식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로 방정식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b는 모두 다 0이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절대값 표현들 주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것들이고 ab가 모두 양수일 때 제곱하면 여전히 큰 쪽이 크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밑에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이 성립할 때 증명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꼭 찾아준다. 그럼 이게 나중에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 등호가 성립할 때 이게 가장 크다, 가장 작다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범위값이 여기서 나타나요. 자, 여기서 증명이 필요한 문제 한 2개만 봅시다. 이거 AB가 실수일 때 13번 다음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을 증명하시오. 보통 이럴 때는 주로 뭘 많이 쓰냐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증명할 때는 일단 왼쪽식에서 오른쪽식을 빼보는 거죠. 이렇게 빼봐요. 그치?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하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는 A에서 B를 빼죠. 뺐더니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식을 빼보자. 빼봤더니 A제곱 플러스 2AB에 마이너스 4AB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근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A-B의 전체 제곱. 그럼 어떤 실수끼리 뺀 값을 제곱한 값이니까 얘는 0 이상이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같을 때만
저게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아지며 만약 A, B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좌변이 우변보다 클 수밖에 없는 관계식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증명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절대값도 하나 해봅시다. 자, 절대값, 왼쪽에 있는 절대값식이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보다 크나 같다는 건데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절대값 합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느낌상 A 값은 양수인데 만약 B 값이 음수라고 칩시다. 근데 이 값은 결국 뭘로 표현되냐면 양수 A와 양수 B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물론 B는 음수겠지만 얘는 둘 다 양수로 나올 거예요. 합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양과 음을 합쳤기 때문에 숫자의 절대값이 작아질 겁니다. 그럼 이쪽의 양수가 이쪽의 양수보다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걸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증명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겠다고 명제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운 대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빼보죠. 빼보는데 이게 절대값끼리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절대값을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제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A 제곱과 같기 때문에 절대값 없이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냥 빼지 말고 어차피 이거 양수잖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럼 만약 둘 다 양수라면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내서 나타난 부동호 방향이 제곱 전의 부동호 방향과 동일할 거기 때문에 일단 좌변식을 제곱합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제곱. 그 우변식을 제곱해요.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제곱. 그때 빼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절대값 A 제곱은 A 제곱이 되고 여기 절대값 두 개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2 절대값 AB가 되죠. 뒤쪽은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 제곱이 되고 이거는 이 전체 A 플러스 B를 제곱한 것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는 이렇게 지워지죠. 얘랑 얘는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럼 남은 건 2로 묶을 수 있어요. 2 가로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절대값 AB가 항상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의 양이 나올 테고 얘는 양도 나올 수 있겠죠. 얘점 똑같이. 근데 음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당연히 절대값 씌우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기다 2를 곱했어도 어차피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앞에 식의 제곱에서 뒤에 있는 식의 제곱에 양수를 제곱해서 뺀 값이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앞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왜 이래?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1번 우리가 자주 보는 앞으로 자주 봐야 될 식인데 A제곱 그냥 플러스로 갈게요. 하나만 예를 들면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 식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A를 만약 문자로 본다면 B는 숫자 형태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를 A의 개수로 보고 B제곱은 상수로 보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앞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차원 개수 B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아져야죠. 그래야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잠깐 뒤에 있는 B제곱은 빼고 이걸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B의 반의 제곱, B를 반 나누면 2분의 B, 그걸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을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식에서 4분의 B제곱은 원래 없었던 식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뺀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빌려왔다 봐도 되시는데, 어쨌든 뺐다고 치고, 이렇게.
필요한 식을 갖다 썼다가 금방 그걸 빼게 되면 똑같은 수를 더했다 빼는 거면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앞쪽에 있는 세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죠.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뒤는 동량 처리돼서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돼요.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식이 항상 0보다 커 나왔죠.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0보다 커 나왔고, 얘도 0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럼 두 0보다 커 나왔 같은 식을 더하면 당연히 얘도 0보다 커 나왔겠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또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A, B가 모두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걔를 제외하면 등호가 아니고 무조건 이 값은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A, B가 만약 실수이기만 하면 이 식은 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개념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책에서 마이너스도 붙여놨죠? 이렇게 마이너스. 별 차이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테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테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운데 보인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표현인 거고, 그 밑에 있는 2번 식은 앞쪽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할 때도 많이 했었던 거죠. 많이 했던 거잖아요.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 식에 2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눈다는 표현이었죠. 2분의 1 그렇게 되면 여기 2가 다 곱해지면서 여기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b로 붙여서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보시죠, 이 식. 네, 예전에 할 때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이 얘가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죠. 그럼 0 이상인 식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이 식도 0 이상이고 따라서 이 식도 항상 0 이상이며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A, B, C가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A, B, C가 모두 같아야 0, 0, 0 그렇게 될 테니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A, B, C가 실수이면 저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저 세 번째 나와 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건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말할 때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근데 그러려면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될 텐데, 산술평균은 두 개의 수가 있으면 그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을 때를 보통 우리는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기하평균은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얘를 보통 기하평균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하평균은 보통 이제 속력의 평균값 구할 때 그때 주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고등교과 과정상 산술기하 할 때 빼놓고는 기하평균을 직접적으로 수학적 관계식에 녹여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나 좀 쓰이지. 보통은 이제 속력에 대한 평균 구할 때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이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두 개 수가 모두 양수일 때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분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간단한 예를 들면 A 값이 3이고 B 값이 2였다고 칩시다. 그럼 두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흔히 말하는 산술적 평균값인 산술평균이에요. 그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값이 기하평균인데, 이렇게 되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큽니다. 얘는 2분의 5고 얘는 루트 6인데 2분의 5가 루트 6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혹시 A 값이 4인데 B 값도 4예요. 둘 다 똑같은 숫자. 그러면 4와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그럼 산술평균은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4와 4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요. 그럼 얘도 답이 4가 나옵니다. 두 수가 서로 같을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증명부터 먼저 봅시다. 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평균에서 루트 ab라는 기하평균을 빼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증명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빼보는데
둘을 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통분이 필요해요. 근데 분모를 2분의 얘를 필요에 따라서 자, 얘를 필요에 따라서 루트 A의 제곱으로 바꾸고 얘도 루트 B 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냥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얘를 통분으로 붙입니다. 2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앞에 루트 A, 루트 A, 뒤에 루트 B, 루트 B를 두 번 곱해서 완전 제곱식 묶으면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양수가 됐고 분자는 어떤 실수를 뺀 다음에 제곱한 값이니까 이 전체는 0 이상일 수밖에 없죠. 그럼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뺐더니 0 이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앞에 있었던 2분의 A 플러스 B 산술 평균이 뒤에 있었던 루트 AB인 기압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뜻이에요. 중요한 것,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 성립하죠? 등호?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식이 0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요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 된다는 뜻은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 둘 다 양수니까 결론은 A, B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A, B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 그 등호에서 이 A, B가 서로 같을 때 최대값과 최소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증명을 했고요. 이제 증명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치. 그게 포인트예요. 도대체 이거 언제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이유가 그걸 거 아니야.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지. 이걸 무슨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학문이라는 게 원래 보통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산술기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도대체 언제 써먹습니까가 핵심이에요. 이거 도대체 언제 써먹습니까? 첫 번째, 꼭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두 양수. 이 말, 두 양수. 두 번째, 그러니까 두 양수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성립이 안 하는 겁니다. 또 언제 써먹냐면 두 양수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합의 값이 일정하게 합의 값을 일정이라 쓴 이유는 합의 값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주어져 있진 않아도 이 합의 값이 내가 얼마인지 알고 있을 때. 합의 값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 이거나 아니면 곱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 네. 보통 여기서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씁니다. 근데 공식을 저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세 번째 이걸 형상화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A, B로 안 나오고 이게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형상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지금 식이 조금 1일로 넘긴 거예요. 이 형상화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2는 항상 오른쪽으로 넘겨서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두 배한 것보다는 늘 크거나 같다.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요? 네모, 세모 같을 때 등호 성립해요. 네모, 세모다. 앞뒤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근데 위에 있는 말이 조금 합의 값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곱의 값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왜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보신 바와 같이 식이 반쪽짜리라고 그래요. 부등호 방향에 무조건 한쪽만 보고 있는데 이게 합이잖아요.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곱을 알아. 이게 일정한 어떤 값이 일정한 값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곱의 값에 루트 씌우고 2를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곱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합의 범위를 아는데 그 합은 늘 어떤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크거나 같잖아?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의 최대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값보다 2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게 네모 플러스 세모의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커져. 최대값은 못 구해. 근데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이 값일 때죠. 그래서 곱의 값이 주어지면 식의 구조상, 나와 있는 부등식의 구조상 곱의 값이 주어지면 합의 최소값만 구할 수 있고, 그럼 반대 개념 보면 합의 값이 주어졌으면 곱의 값은 어떤 특정 양수값보다는 이하,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작아져서 최소는 못 구합니다. 하지만 딱 그 수와 똑같을 때 그때 최대값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 써먹습니다. 위에 써 있습니다. A와 B는 모두 양수. 일단 A가 양수라는 얘기죠. A가 양수이면 A분의 1도 양수일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양수를 더한 값이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대요. 산술이 언제 쓴다고 그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양수. A와 A분의 1은 양수. 근데 문제가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합의 최소? 근데 곱의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주어져도 되는 거죠. 곱의 값을 몰라야 돼요. 두 양수의 곱은 약분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는 2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양수가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일 때 그때 최소값은 무조건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양수인데 완벽히 두 개 역수 관계예요. 역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럼 답은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22번, 위에 있는 21번 해볼까요? A, B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A, B 모두 양수일 때 이 식의 최소를 구하시오. B분의 A 양수죠? A분의 B 양수입니다. 앞에서 본 형상화된 내용을 본다면 이게 네모고 이게 세모인 꼴이에요. 네모 더하기 세모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배운 방식은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죠. 이랬더니 곱의 값을 몰라도 얘도 됐었어요.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전에 했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둘이 무슨 꼴이냐면 역수꼴이거든요. 역수합의 최소니까 답은 무조건 2가 되는 겁니다.